저는 김주영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에이미라서 에이미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디소셜과 인플루언서 경제라는 주제고요. 이 디소셜인 디센트럴라이즈 소셜의 줄임말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셜 플랫폼들이 탈중화가 됐을 때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인플루언스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CDFI 세미나 구성원들 분들이 뭐 C파이든 디파이든 되게 파이낸스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 백그라운드에서 온 사람이라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했을 때 역시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뒷소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웹2에서 인플루언스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규모인데요. 웹2 크리에이터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소셜 활동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숫자로 보면 2024년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240억 달러 규모였고, 또 올해는 32.5 빌리언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33% 정도 되면서 되게 높고요. 혹시 팝업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 만드는 건지 해가지고. 전혀 아,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1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호 시장이 한 17배 정도, 17배 정도나 되는 정말 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전체 크리에이터 시장을 한번 볼게요. 크리에이터 시장은 이제 단순히 뭐 브랜드가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을 포함하는 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플랫폼 광고 수익이라던가 크리에이터가 직접 세일즈해서 뭔가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수익들을 다 포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터 시장 자체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글로벌 크리에이터의 수만 해도 한 2억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에 힘입어서 작년에 소셜미디어가 페이드 서치 광고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 채널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웹2 플랫폼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별 이제 수익 분배인데요.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게 이 표에 있는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팔로워 규모에 따라서 다른 퍼센트가 적용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55%의 수익을 주고 45%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고요.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한 1000뷰당 1.2달러에서 6달러 정도가 크리에이터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틱톡은 50%를 가져가고 1000뷰당 0.4달러에서 1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광고 수익이 없습니다. 0%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브랜드와 협업해서 수익을 브랜드에서 얻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계시고 트위치는 50% 그리고 X는 90%에서 97%를 주기는 하는데 이 수익은 모든 유저한테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X 프리미엄 구독자들한테서 나온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수익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구독자가 지금 글로벌하게 130만 명 정도인데 이게 꽤 작은 규모라서 네, X에서 뭔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고요. 크리에이터의 수입이 70% 정도는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딜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소득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34%는 연간에서 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를 벌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세그먼트인 그 37%의 크리에이터는 5천에서 3만 달러를 버는 이 섹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20%는 3만에서 10만 달러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 4에서 7%가 이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위 연소득은 5천에서 1만 달러 정도고요. 상위 1%의 크리에이터는 되게 많은 돈을 벌지만 연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데 중위 크리에이터는 연에 5천에서 1만 달러 정도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나의 플랫폼을 봤을 때 유튜버의 97.5%는 이제 플랫폼에서만 받는 수익으로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빈곤선 이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웹2 소셜 플랫폼에 좀 크리티컬한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또 플랫폼에 의존해야 되는 플랫폼 의존성입니다. 예를 들면 웹2 소셜 플랫폼에서는 이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서 밴을 당하거나 탈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탈퇴 당하게 되는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걸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숫자만 봤을 때 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2018년도에 알렉스 존스라는 라디오 호스트가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랑 애플,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 모두 차단을 당했고요. 그 이 효과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달러를 잃게 되고 전체적으로 1년 뒤에 관심도가 63%로 영구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도널드 트럼프는 8,80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플랫폼을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팔로워 중에 한 10%에서 30%만 저를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에이터가 내 관중을 오운한다고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내 컨텐츠도 해당 플랫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배포 방식, 컨텐츠 그리고 내 팔로잉 다 이제 플랫폼이 모두 컨트롤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유튜브의 최근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내 팔로워들을 그대로 이제 이식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을의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계속 여기 머물러야 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디소셜로 넘어가서 탈중화된 세계에서 소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소셜은 이제 사용자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나 컨텐츠, 그리고 나의 소셜 커넥션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소셜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의존한 수익보다는 피어 투 피어로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디소셜에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오너십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나 팔로워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앱을 바꿔도 내 팔로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 떨어지는 수익도 웹2에서는 최대 55% 정도인데 그게 아닌 85%, 100% 정도로 높은 구조고요. 그리고 단일 주체가 사용자를 밴시키거나 이탈시킬 수 없는 디플랫폼이 불가능한 구조가 디소셜의 이제 주요 요소들 중에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소셜의 핵심은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단위로 소셜 플랫폼을 생각하는데 디소셜의 핵심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앱이나 서비스들이 동일한 소셜 그래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메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모두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야후 이메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쓰지만 이메일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쓰니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그 이메일 도메인의 장점인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소셜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팟캐스터라는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팟캐스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탈중앙화된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림처럼 X랑 정말 UI가 비슷하고요. 팟캐스터는 이제 10억 달러 유니콘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총 1억 8천만 달러를 유치한 기업입니다. DAU는 한 6만 명 정도가 되고 등록 사용자는 71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투자자 명단을 보시면 원머 패러다임, A16Z 등등 정말 아주 유명한 VC들이 투자를 했고 창업자는 코인베이스 출신 VP들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인프라에서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고요. 팟캐스터가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게 2024년이었고요. 2024년 1월에는
DAU가 한 5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2월에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나온 이후에 한 400% 증가를 해서 25만 명이 되었습니다. 5만 명? 맞나요? 네. 그리고 그 7월에는 이제 DAU 10만 명, 그리고 누적 수익 1,901만 달러 규모의 아주 큰 서비스가 되었고요. 그런데 2024년 8월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9월에는 피크 대비 40% 감소한 수치를 보이기도 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라는 우려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수익 모델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서비스에 처음 가입할 때 유저가 연간 7달러의 스토리지 요금을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는 포스팅하거나 아니면 리액션하거나 팔로우할 때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쓰인다는 명목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프리미엄으로 연간 120달러의 프로 구독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긴 포스트나 아니면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 포스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팟캐스터의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웹2의 소셜 플랫폼과 다르게 모든 유저에게 구독비를 먼저 내도록 하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웹3 스페이스이기도 하니까 스팸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들겠다. 잡음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팟캐스터의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은 프레임인데요. 원래는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 미니 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다른 경쟁사에서 쓰지 않는 독보적인 기능입니다. 프레임은 이제 소셜 게시물에 바로 인베드된 미니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기능이 있는 포스팅 프로그래머블한 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X에서 포스트를 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텍스트를 기입하고 이미지나 뭐 동영상을 공유하고 링크를 걸거나 이런 액션들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만든 무언가를 포스팅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그런데 팟캐스트에서는 이 포스트에 내가 만든 앱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 포스트에서 바로 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팟캐스터 소셜 앱 내 피드에서 바로 스크롤 하다가 마음에 드는 NFT가 있는데 발행 버튼이 있으면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꼭 NFT가 아니더라도 뭐 이커머스 기능을 넣어서 제품을 피드 내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제일 인기가 많은 기능으로는 이제 심리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바로 앱 내에서 가능하고 게임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좀 와닿을 수 있는 예시로 프레임들이라는 게임 스크린샷을 가져와 봤는데요. 워들이라는 게임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워드를 이제 포스트 프레임 내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화면이 있어서 뭐 리더보드를 본다거나 내 결과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셜 활동을 하면서 바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의미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같이 이제 마케팅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캠페인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해서 매출까지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이 기능은 마케팅에서는 정말 판도를 뒤흔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팟캐스터는 디센트럴라이즈 소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재밌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티핑 문화입니다.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팁을 주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팟캐스터 유저 중에 이제 디젠 토큰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스테이킹을 해둔 유저에게 앱 내에서 쓸 수 있는 디젠 용돈이 주어져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디젠 용돈을 이제 받게 되고, 이 용돈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포스트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여기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100 디젠 이렇게 적으면 그 나의 용돈이 그 유저에게로 전달이 되고 그 유저는 그 디젠 토큰을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중개가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한테 직접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디젠 토큰은 2024년 4월에 제일 피크 시가총액을 찍었고요. 홀더는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원래는 밈코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밈코인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유틸리티가 생겨버린 그런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젠 토큰은 팟캐스터 팀에서 직접 만들어낸 시스템은 아니고요. 유저가 붙인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디소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누구나 원하면 이제 기능을 붙일 수가 있고 중개 없이 P2P 거래를 할 수 있고 팟캐스터의 소셜 그래프만을 이용해서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이 디소셜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팟캐스터라는 디소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디소셜이기도 하고 공유하기 좋은 예시가 많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디소셜도 있습니다. 먼저 팟캐스터 다음으로 액티브한 디소셜로는 렌즈 프로토콜이 있고요. 렌즈 프로토콜은 제가 깊게 써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팟캐스터처럼 이제 웹2 소셜 플랫폼 모양은 아니고 프로필, 소셜 프로필과 같이 디소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65만 개의 프로필이 지금 렌즈 프로토콜에 만들어져 있고 아직 액티브한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 좀 많은 하입이 있었던 프렌텍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프렌텍은 인기를 굉장히 크게 누리다가 작년 9월에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그 외에 뭐 랠리나 미러 같은 프로젝트도 있지만 뭔가 큰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빗클라우트 디소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파운더는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2와 웹3 소셜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2와 웹3 비교표인데요. 여기서 핵심만 강조하면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웹2에서는 매우 높고 웹3에서는 낮고요. 콘텐츠 소유권은 이제 플랫폼 소유이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소유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고 이 오디언스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 이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디플랫포밍 리스크 플랫폼 자체에서 나를 이탈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주요 차이점이 될 수 있고 지불 속도는 이제 만약에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게 됐을 때 웹2에서는 수익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즉시 받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 효과가 사실 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웹2에는 수십억의 사용자가 있는데 아직 웹3에는 뭐 수천, 수백만 정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UI 복잡성이 아무래도 웹3 뭐 지갑이라던가 뭐 가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웹3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3 디소셜이 불이냐 배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 두 쪽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불 케이스부터 보시면 일단 구조적으로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점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기술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던 뭐 가스비라던가 아니면 UX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규제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밀레니얼과 G세대가 웹3 서비스에 대한 반감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고 있어서 미래 어둠션에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어 케이스 쪽으로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어둠션에 대한 문제고요. 아직까지 웹3 어둠션은 8.9%에 불과하고 소셜 시장이 사실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내 친구들이 안 하면 더 이상 소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직은 당연히 웹2의 세계에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UX 복잡성이 아직까지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지식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점이 어둠션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렌텍 같은 프로젝트 같이 이제 토크노믹스가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 투기성 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서 이것도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수익 모델이 아직 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시장이라서 과연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디소셜을 굉장히 좋아하고 팟캐스터도 좀 많이 썼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누구나 알게 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대중한테 좀 너무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세계라서 어둠션이 일어날 때까지는 좀 많이 시간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소셜이 대중한테 어필되는 것보다 대중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셜 플랫폼에서 웹3 요소를 어댑트하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